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릴까.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라연합TV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지정학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고유하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정체성이 있느냐? 현재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를 봤을 때는 그런 이론성의 통일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특히 일본은 신토라는 자기만의 종교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거의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중화주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프라이드, 그리고 현대의 마르크스주의도 그 중화주의와 결합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통일적인 무신론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기독교 세력이 한 40%에 육박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나머지 다양한 종교들이 난립하고 정체성의 통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를 통합하고 어떤 일사불란한 체계를 잡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론적이고 획일적이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변국에 비해서 우리가 그리고 한국인다운 고유의 정체성으로서의 우리 것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오늘에 이르는가, 그리고 현재는, 그리고 그 맥락이 어떻게 사분오열되는 측면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오늘에 이르는가, 그런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지정학과 관련돼서 한국인의 정체성 오디세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탱그리 칸, 즉 당군 할아버지에 대해서 10월 3일 날 개천절이라는 행사를 하지요. 한국인은 이걸 역사적인 뿌리로서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군에 대해서 어떤 경배를 대단하게 하거나 몰입을 하는 정도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는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세력에 반감을 사는 그런 문화적 풍토가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일정 정도 갈등적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과 한국인의 정체성 오디세이, 부제목으로 편승과 저항 대 친중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친중원은 당군조선이 아니고 기자조선과 관련되는 어떤 문화체계, 정체성 체계가 친중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반대의 것에 편승과 저항으로서 당군조선이 저의 견해로서는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군조선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그 당군조선에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몽골 간섭기라시, 근현대의 일제시대의 외세의 피지배, 이런 상태와 겹친 상태에서 자기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지정학적 변동의 주체 세력에 편승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당군조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당군조선과 기자조선이라는 이중성의 정체성이 내면에 양립하고 있다. 약간 모순적인 것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자조선은 어떤 농경민족 정체성이고요. 당군조선은 유목민족
어떤 정체성에 가깝습니다. 이 정체성이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북방의 유목 세력의 패권이 강해지면은 당군 조선의 정체성으로서 편승하면서도 또 그 지정학적 주 독립 변수인 리더의 세계에 대해서는 또 반항하는, 즉 몽골이랄지 일본 제국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원이 강해져 가지고 예를 들면 당나라랄지 명나라 이런 중국 세력이 자체적으로 그 동아시아를 평정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또 편승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시조선 500년이 거기에 해당할 거고요. 고려시대에는 당군조선에 대한 어떤 모색을 하고 그게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 초기부터 고려 왕건이 북진전책을 실시하고 후세에게 유언으로도 남겼지만은 결국은 진정한 당군조선의 어떤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 몽골 제국의 피지배됨으로 인해 가지고 몽골 제국에 편승하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답게 세우기 위해서 당군이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일련의 상봉주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한국인의 고유 종교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제목으로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답은 일본으로 가서 신토가 되었다. 한국인의 고유 종교는 고대 일본으로 가서 신토가 되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한국인의 주체 종족의 교체를 의미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라를 만들었던 세력은 일종의 중원에서 전쟁 난민으로서 도망쳐왔던 사람들이 경상도 지역에 자리 잡고 진화를 만드는데 그 세력이 점점 자라서 신라가 되지요. 그런데 그게 한반도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신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그들의 근본적인 문화적 뿌리는 무엇이냐? 전국시대, 중국의 전국시대, 그리고 진한 제국의 성립기, BC 2, 3세기, 그 혼란한 상황에서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빅뱅 속에서 전쟁 난민이 한반도로 흘려들게 되는데 마을의 왕이 경상북도 지역에 또는 남도 지역에 살터전을 허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점점 자라나서 한반도와 만주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통일신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북방 알타이계의 한 결례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고구려, 백제, 가야 이네들이 모두 망하게 되는데 이네들은 통칭 부여계통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네들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몰락하게 되고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오늘의 일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 맥맥이 실질적으로는 일본 열도에서 계승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의 자녀 세력은 또 부여의 명맥을 잇는다는 명분으로 발해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려시대 10세기 이후에는 거란, 여진, 몽골이 희미하게나마 부여와 고구려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 한반도에 있던 고려와 비슷한 계승의식을 가지면서 경쟁관계로서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설하고 알고 있는 환당고기는 이 상고시대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환타지를 엮어서 유라시아 초원과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까지를 아우르는 그 고대의 역사를 한국인적 시각에서 엮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그 증거가 될 만한 발해 무왕의 일본에 보낸 국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요. AD 728년에 보낸 건데요. 발해가 성립하고 발해의 무왕이 일본 천황에 보낸 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산하가 다른 곳이고 국토가 같지 않지만 어렴풋이 풍교 도덕을 듣고 어렴풋이 듣고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풍교 도덕을 듣고 우러르는 마음이 더할 뿐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뭔가 문화적인 동질성에 대한 막연한 어떤 동경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 발해는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발해의 무왕이 일본의 풍교 도덕, 풍습과 즉 발해의 풍습인 부여의 풍습이
어느 정도 동질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국서를 작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구려가 망한 지 668년에 망했죠. 약 60년 후 728년에 2세대, 1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2세대가 지난 이후에 일본의 천황에게 보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 국서에 깃들어 있는 바레인의 심적 고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인의 종교는 이렇게 일본에 가서 도리가 되어서 신사의 도리가 되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이게 솥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탑을 쌓아놓고 하는 노고단의 이런 풍경들, 이러한 것들이 한국인들의 원래 고대부로부터 전통적인 종교인데 이렇게 일본에 가서 한국인의 고유 종교는 일본에 가서 신토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당군신화의 얘기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보면 한국인들이 어떠한 당군 조선과 부여 그것과 관련돼서 지정학적인 어떤 경쟁과 지배와 피지배 이런 속에서 내면이 갈등하고 오늘에 이르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군신화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위서에 말하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금이 있어서 아사들의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불렀으니 요 임금과 같은 시기이다. 기원전 24세기 정도에 당군 왕금이 아사들의 도읍했다는 내용이 당군신화의 첫머리에 나오디요. 근데 여기 삼국유사가 쓰여진 이련의 1281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몽골 간섭기에 해당하는데 몽골 간섭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 고려인들은 몽골의 피지배 상태에 있었지만은 몽골 제국을 대륙 당군조선에 부할 정도로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편승하면서도 그리고 부마국으로서 대우받으면서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당군조선이라는 어떤 신화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역사를 몽골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일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군신화가 이련에 의해서 1281년 몽골 간섭기가 공식적으로는 1270년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후에 이련이라는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고대사에 있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크게 세 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전근대에 당군조선, 고조선의 역사를 당군조선, 기자조선, 유만조선으로 크게 나누어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기자조선은 상나라가 망했을 때 기원전 1046년, 기원전 11세기 말에 상나라가 망했을 때 그 종친 중에 한 사람 기자가 조선 지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중국 사서에는 조선의 왕으로 봉행해졌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인이죠. 중원 사람이라는 거죠. 기자는. 그 다음에 위만조선은 이제 BC 2세기 정도의 마지막 조선의 왕인데 위만은 한나라의 유방의 친구이며 부하였던 노관의 바로 직속 부하입니다. 노관이 흉노로 한나라를 배신하고 흉노로 도망가는데 그 부하인 위만은 조선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도 위만도 모두 중원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것은 지역을 말해주는 것이 명칭이고 그 지역에 누가 들어가서 왕 노릇을 했는가에 따라서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자와 위만은 중원 사람인데 당군은 탱그리칸의 한자 음차가 당군이기 때문에 이건 유목계의 문화의 유목계 출신의 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몽골 제국은 대륙 당군조선의 부활로 인식하면서 1281년에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게 되는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인식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을 보면은 이건 기자조선 쪽의 친화적인 세력의 한국의 군명이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시조선이죠. 명나라 시기. 여기는 청나라 시기도 조선이죠. 이거는 기자조선과 친연적으로 느꼈던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아직 기자조선이라는 개념을
그가 부각시키는 역사의식을 갖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화화화된 흉노 계열뿐만 아니고 중원에 난리를 피해서 와서 한반도에 정착했던 신라인들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리고 어떤 정체성의 측면에서 기자조선에 가까웠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게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 당군조선과 관련되는 건데요. 여기 당군조선, 고려시대는 중국의 송, 요, 금, 원이 교체되는데 이 송나라는 한족의 나라지만은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는 엄밀히 말해서 당군조선 계열로부터 파생된 종족들이 만든 나라예요. 요나라는 거란족, 금나라는 여진족, 원나라는 몽골족. 그런데 이 원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동북아시아를 지배했을 당시에 1281년에 이련 스님이 당군 신화와 관련되는 삼국유사를 지어냈다. 이건 바로 그 당시의 지정학적인 국제정세와 관련돼서 하나의 역사의식이 단순히 한국인의 민족주의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든 책이면서도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몽골 제국에 편승하는 당군조선의 부활로서 편승하는 그런 정신적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시대에는 이제 조선 전기니까 조선적인 의식구조를 가진 엘리트들이 지배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청나라 시기도 똑같은 조선이 이어졌으니까 기자조선을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명에서 청이 들어선 이후에는 조선 내부에서 규원사화라는 책이 쓰여집니다. 부계자라는 사람이 쓰게 되는데 이 규원사화의 내용은 당군의 왕의 계보가 나오는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위서 논쟁이 또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청에서 일본으로 또 근현대 지정학적인 주체 세력이 바뀌니까 일정기에는 환당곡이라는 책이 초기에 또 나옵니다. 이거는 전부 당군조선과 관련되는 역사의식에서 만들어진 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와 관련되는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정산도, 대순진리회, 일제시대의 보천교 이런 것들이 이 당군조선과 관련돼서 의미를 갖고 만들어진 역사책입니다. 그럼 미래에는 어떨 것인가? 미래에는 한국과 일본이 카라연합TV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카라연합TV가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엮는 문제에 있어서의 미래지향적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당군조선과 관련돼서 역사의식을 갖게 되는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사적 의미를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연합의 세계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기자조선적인 것과 당군조선적인 것을 하나로 묶는데 당군조선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일제시대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보면은 정작 환당고기를 공개한 이유립은 1980년대, 70년대 말에 환당고기라는 책이 시중에 나왔는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이유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유립이 편에서 낸 건데 저자는 고대 중세의 한국에 있었던 한국인이었던 역사가들에 의해서 쓴 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유립은 규원사화가 윤덕영이 날조한 책이라고 비난했고 나중에는 자신이 만든 잡지 커바란에 규원사화를 연재해서 실기도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유립은 지금 윤덕영이를 비난하는데 규원사화라는 책은 가짜다. 누가 윤덕영이가 지은 가짜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규원사화 내용을 환당고기에 그대로 실어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당고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이 규원사화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립은 누구고 윤덕영은 누구냐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립은 종교인이며 민족운동가입니다. 소수 종교의 교주이자 민족운동가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보면 증산도라는 것과 종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각에서는 친일 의혹이 있다고 제기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친일 의혹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민족운동가이긴 한데
친일 의혹이 제기되는 민족운동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인에 있어서 민족이라는 게 현재 남북한을 아우르는 이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제시대에 특히 그때의 민족 개념은 대민족주의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한일 동조론, 일본식으로 말하면 내선일체론 이런 것이 입각한 민족주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 민족주의적 운동 어떤 활동의 문화적 역사적 의식을 갖는데 이 환단곡이라는 책은 아주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은 독립운동가라고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윤덕영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유립이 보기에는 별로 반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5대 부의장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주 열렬한 친일파입니다. 윤덕영. 근데 그러니까 윤덕영과 이유립은 둘 다 환단고기와 규원사화에 환장하게 열광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치적 입장은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이유립이 규원사화와 관련돼서 윤덕영을 비난하면서 이 윤덕영이가 거짓말로 쓴 책이다. 이렇게 공격했다는 얘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기 보면 이유립은 개원수 제자라고 그러는데 이 개원수라는 사람이 바로 환단고기를 1910년에 시중에 한일합방 근처에 출판해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원수와 이유립은 독립운동이라는 입장에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따 보겠지만은 이 사람들도 친일적 경향이 있다고 또 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윤덕영은 대놓고 친일한 사람이에요. 고정을 겁박해가지고 한일합방에 도장을 찍게 하는데 아주 열렬하고 적극적으로 임했던 사람이 이 윤덕영입니다. 좀 이따 윤덕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수와 이유립은 탈중화, 봉건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단군조선주의자라고 저는 분류해 봤습니다. 그럼 윤덕영은 어떤 사람이냐? 극렬한 친일파예요. 이 두 사람은 스스로가 친일파라는 소리를 듣기는 싫어하는데 선호하는 역사책이 환단고기로서 윤덕영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윤덕영은 적극적인 극렬 친일파이기 때문에 한일 동조론을 긍정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극렬한 탈중화 근대화론자였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단군 조선주의자이고 대민족주의자, 즉 한일 동조론을 적극 옹호하고 추종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이 사람 윤덕영이라는 사람의 의식구조를 일단 추정하고 싶습니다. 이유림은 받고 규원사화의 내용이 당군의 어떤 왕의 계보가 나온다 했는데 그 이전 시대에는 당군의 칸의 계보가 나오는 그러한 역사책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규원사화는 1675년에 부계자가 즉 청나라 만주족이 청나라를 중원에 세우면서 중원을 집어삼킨 바로 직후죠. 그 시기의 분위기 속에서 이 부계자라는 사람은 몽골 간섭기에 일현 스님이 그러한 책을 삼국유사라는 책을 썼듯이 부계자는 청조가 중원에 들어서니까는 비슷한 맥락에서 규원사화를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당군조선 편성 어떤 의식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기자조선을 추종하면서 당군조선적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성리학자들. 그런데 이 부계자는 제가 보기에는 성리학에 대해서 조금 딴지를 거는 사람이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고 알려졌더라면 아마 그 당시에 사문난적으로 추살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당시가 청조가 중원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 즉 여진족, 즉 당군조선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 세력이 청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쓴 책이지 않았나. 즉 편승하는 문화의식,
역사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책이 규원사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윤덕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윤덕영은 대한제국의 관료이며 경술국적 8인 중 한 명으로 일제강점기의 조선 귀족 자작위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친일파인 것입니다. 한일합병도 이런 것들이 구한말에서 일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 친일 행각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문화의식, 역사의식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이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당고기란 책, 규원사화라는 책에 대해서 윤덕영이 매우 적극적으로 좋게 느꼈다. 그래서 규원사화라는 책을 윤덕영이가 가짜로 만든 거야 라고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자칭 독립운동가라고 말하는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윤덕영을 비난하는데도, 근데 자기는 또 그 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잡지 커버 안에 싣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나왔던 환당곡이라는 책에 나온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규원사화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몽골 간섭기, 그 다음에 여진족의 만주족의 중원 재패, 그러면서 생긴 부계자의 규원사화, 그리고 1910년 한일합병을 전후한 시기에 환당고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의 일본 편승 의식 플러스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의 발로, 일본에 대한 소극적 저항, 이런 것들이 내면에 깔려있는 문화 역사 의식이다. 그런 발로에서 이런 책들이 쓰여졌고, 그 당시를 살았던 수많은 지식 엘리트들은 그런 미묘한 어떤 문화의식 상태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특히 이 윤덕영 같은 사람은 아예 한쪽으로 딱 입장을 정리해서 친일파가 된 거죠. 그런 친일파가 될 수 있는 어떤 의식의 배경에는 이러한 환당국이랄지 규원사화랄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당군조선에 대한 개통의식, 그리고 그것을 일본 열도와 연결해 보려는 그런 문화의식, 왜 언어 문화적으로 이게 부여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맥이 닿거든요. 그런 의식들이 바로 친일파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개헌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에 1910년 한일합병 이후에 이제 근대화, 개화 이런 분위기와 함께 일제가 이제 동아시아를 제패하게 되니까 거기에 일말에 모하 사대주의에 강하게 몰입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제 주로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의병투쟁도 하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약간 일본의 타협적이고 근대 친화적인 그런 개화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신일본주의라는 것을 표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민원식인데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자라면서 직업적인 친일 인물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1919년에 와서는, 그러니까 3.1운동 시점이죠. 협성불학부를 확대해서 설립했다고 하고요. 1920년 1월 18일 민원식이 주장했던 신일본주의를 기치로 내세웠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협성불학부라는 게 민원식이가 만든 것인데, 그게 정치적 슬로건은 신일본주의다. 근데 이 환당고기랄지 규원사화랄지 이런 내용들을 일본 역사와 일본어를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일파가 되어갑니다. 제가 약간 그 비슷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게 반일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뭐 환당고기를 진설하고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떤 한국의 역사를 고대에서 이렇게 맥락을 쫓아보면은 일정 정도의 그런 해석도 가능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몽골 투르크어, 그 다음에 북방의 역사, 그리고 한국인의 역사, 일본 역사를 고대사부터 쭉 보고 특히 일본의 언어까지 좀 알게 되면은 환당고기의 내용이 마냥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살았던 한국인의
지식인 엘리트들은 아마도 이러한 신일본주의적 경향을 띈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8년 이렇게 중일전쟁으로 흘러가면서 만주국이 건설되는 이런 시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친일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랄지 천암성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그 당시의 지정학적,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신일본주의, 그 다음에 아까 환단고기에서 보이는 그와 같은 어떤 당군 조선 문화의식,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면서, 그리고 만주에 대한 고토 회복, 이런 의식이 결부되면서 그 한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역사적인 그 어떤 미래의 꿈을 발견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일파에 대한 어떤 옹호라면 옹호고 어떤 변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는 요즘 각자 도생, 그 다음에 국제정치의 어떤 험한 어떤 형국, 그런 속에서의 외로운 한반도가 미래에 보다 강하고 건설적이며 희망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본과 카라 연합으로 엮여야만이 뭔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의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를 좀 변화시켜야 될 그런 문화적 어떤 자양이 필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전 시대인 고려 시대의 어떤 당군 조선을 통한 몽골 제국에 대한 편승 효과를 노렸던 그 당시의 그 지배 세력의 대표자인 기철, 이 사람의 여동생이 몽골 제국 황제의 부인되죠. 황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철은 고려 후기의 문신인데 정치인으로 친원파 권문생인 쪽의 일원이었다. 우리가 기철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친원파였다. 원나라 순제후 황후였던 기황후의 친오빠. 그러니까 원간섭기가 1272년에 시작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는 이제 고려와 전쟁을 계속 하다가 이때 이제 타협을 하고 강화를 맺어서 이제 몽골 지배에 들어가면서 이제 부마국으로서 고려는 좀 대우를 받고 사는데요. 그러는 과정에 한 10년 지난 이후에 이 일현이란 스님이 이 삼국유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반몽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당군조선으로 포장된 몽골 제국에 대한 편성의식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일제시대에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여와 관련돼서 당군조선이라는 이야기를 부여계통이 시험 역사 속에서 보면 일본이 부여계통에서 고구려 백제 부여에서 나온 세력이 일본인데, 그 일본이 동아시아를 제패하면서 일본에 편성하는 국제정치적 편성의식이 당군조선과 부여를 높이 띄우는 그런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즉 중원이 몰락하면은, 중국 대륙이 몰락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북방 유목계열과 관련된 한반도를 거쳐오면서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이 부역의 세력이 조명받는 그런 분위기가 오면은 환단국이 같은 그런 책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죠? 1281년 몽골 간섭기입니다. 상금유사 몽골 제국 편성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군조선은 몽골 제국과 연결시켜서 그 당시에 고려 말에 역사의식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주로 북방족 몽골 투르크 제어와 관련이 있는 역사 문화의식이다. 이게 지리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문화적 정체성을 더 강조하다 보면은 이 기자조선이 한국 역사에 부각됩니다. 그것은 중화가 통일되고 팽창할 때 이 기자조선이 중국에 편성하는 그런 성격으로서 기재로서 쓰였다. 그리고 실제로 기자조선의 역사의식을 한국인들은 신라 통일 이후에 일정 정도 갖고 있는 면이 있었다. 왜? 신라를 만든 사람들이 중원에서 빠져나온 피난민들이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그네들의 언어와 문화에
그러한 잔용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많은 부분에서 문법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는 일본어와 한국어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 나, 너 이런 거, 지시 대명사, 이것 저것 이것은 그 다음에 다양한 조사, 몇 가지 조사, 뭐 가봐 할 때 바, 나, 너, 나는 할 때 는 이런 조사들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중원의 언어와 비슷합니다. 저거 나거, 저거 나거, 이것저것 그런 것들이 이게 중원고 일본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중국어와 비슷한 많은 요소를 갖고 있는 거에 한국어인데 특히 인칭 대명사 자아의 정체성의 핵심인 나가 중국어와 많이 유사하고 지시 대명사도 그 외에도 다양한 일상생활에 쓰는 우리가 한국어라고 이거는 순 한국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원을 추적해서 분석해 보면 한자와 중국어와 유사하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시간을 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정체성의 혼란과 변천이란 각도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은 한국인의 역사고요. 중간은 중국 내지는 만주 지역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왕조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했느냐? 원시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이 시기를 저는 정체성의 교잡기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교잡기라는 것은 당군조선과 기자조선이 어떤 정의적으로 딱 분리될 그 정체성이 통합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함께 공존했다. 그런 교잡기였다. 중국의 역사에서는 한나라, 위진남북조, 특히 북조나 수당 선비족 계열, 유목 투르크 계열 이 사람들이 만든 16국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북방 기마민족들의 왕조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이게 교잡기다. 당군조선과 기자조선의 교잡기다. 이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10세기 이후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만주 지역에는 발해, 그 다음에 거란, 그 다음에 여진이 그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걸 마지막에 휩쓸어서 한 입에 몰아넣은 세력이 몽골의 원세력이죠. 중원 대륙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초원 벨트를 모두 휩쓸어 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한 그 전설상의 당군조선의 얘기를 편성의식을 갖고 만들 수 있는 확실한 분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원이 완전 몰락했죠. 그것이 바로 고려와라는 나라와 시대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면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에서 중원이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다시 중원의 통일 왕조가 강력하게 들어서니까는 거기에 또 편승하는 현상이 이제 기자조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당군조선의 용도 폐기를 함으로써 아예 없애지는 않지만은 좀 접어두고 기자조선을 띄우고 부양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명나라에 편승하는 그러한 그 4대주의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문화적으로 고급 단계에 있었던 그 당시에 고려시대부터 이미 유교가 들어와 있었고 특히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한국인들의 뇌가 기자조선 편향적이면서 성리학, 유교, 친중원적인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7세기가 들어서면 여진족의 청나라가 또 중국을 집어삼키니까 아까 말했던 부계자라는 사람이 규원사화라는 그런 친당군조선적인 책을 쓰면서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인 중화 4대 성략자들에게 저항적인 북학파의 어떤 흐름도 아마 그러한 맥락과 맥이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성략에서 나오긴 하긴 계열에 있긴 하지만은 실학자들, 북학파, 그 다음에 부계자 같은 일은 고려 청나라 시기에 조선의 그 후기가 되면은 그런 풍조의 당군에 대한 발견, 그 다음에 발해사, 그 다음에 고구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왜? 청나라가 여진족이니까 여진족은
이 북방 크게 봐서는 당군 조선 세력들의 일부가 중원을 지배했기 때문에 당군 조선의 다시 부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계자라는 사람이 기원사라는 책을 쓰고 그것이 이제 일본 시대로 일제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또 다른 각도로 전환하면서 이제 일본에 편승하는 책으로 둔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환단고기. 기원사화의 내용이 거의 100% 환단고기에 있었을지 없었을지도 모르는 당군조선 당군 왕들의 계보가 47대 계보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 위사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책이 쓰여지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 이거죠. STV 상생방송이라는 그 증산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현대와 미래의 정체성은 어떨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러니까 청이 붕괴되고 일본 제국이 서니까 일본에 편승하면서 구한말 일정기에 기자조선으로부터 빠져나오고, 그리고 기자를 부정하죠. 그리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한반도 북부에서 기자와 관련된 유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자의 묘는 고려 때 성리학자들이 평양에 세운 것이지 기자는 한반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자조선, 기자동래설은 실제의 역사가 아니고 중원에 대한 문화적인 환타지가 만들어낸, 원래 기자는 지금 베이징이랄지 그 다음에 산동반도 이쪽 근처 바닷가, 이게 옛날에 조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 지역에 거기에 조선의 왕이라고 중국 역사에 나오긴 하지만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기자의 묘는 지금 중국에 있다. 기자의 묘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한반도에 오지 않았는데 기자조선을 한반도에 만드는 그런 묘한 정신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언제? 특히 조선 500년, 고려 말에서 조선 500년 때 주자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기자화하고 탈기자조선하고 당군조선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역사로 일제시대의 환단고기라는 것이 뿌려지면서, 그리고 오늘날도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위서론이 있지만은 그쪽으로 한국 역사를 추동시키고 하는, 아직 중국이 동아시아를 완전히 집어삼키지 않았잖아요. 미국 패권이라는 또 다른 세계 질서의 어떤 강자에 의해서 몽골 투르크 당군조선과 관련되는 이 세력과는 전통 세력은 다르지만은 서세 동점 이후에 왔던 서양 세력이 글로벌 지정학의 또 다른 축으로 등장함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독립변수로서의 미국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중원적인 입장의 문화의식, 역사의식에서는 친당군조선적인 문화적인 코드들이 열심히 지금 한국 사회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것은 몽골 투르크와 연결되는 유라시아 초유목벨트와 연결되는 것 속에서의 한국인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경향성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당군조선과 관련되는 환단국이라는 책이 여전히 약간의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떨 것이냐? 현재 미국과 중국이 신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 패권을 계속 거머쥐고 완전히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그걸 뒤엎고 새로운 세계의 패권의 강자로 다시 등장할 것이냐, 과거의 봉건시대처럼 그런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혼란 속에서 한국인들은 어디에 배팅할 것인가, 이러한 역사적 중대한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카라연합TV는 바로 카라연합으로서 당군조선적인 문화의식과 자유민주주의와 현대 철학이 결합된 정체성으로서 한국인들이 미래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현대적인 당군조선 플러스 기자조선의 정체성,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마음을 적당히 여는, 그러면서 한국인과 일본 열도를 결합시키는 그러한 그림 속에서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러시아와
적당한 손을 잡는 이러한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한국인들이 미래를 그림을 그릴 때 미래의 역사적 출구가 견고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와 관련돼서도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카라 연합이라는 이 국제정치적인 한일 결합은 매우 필요한 시대에 지금 도달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SK 최태원 회장, 정경영 회장이 최근에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열심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한테 공식적으로 이 카라 연합과 비슷한 경제 블록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지금 봤는데요. 이전에 탄핵된 윤 대통령한테도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최태원 회장이 유럽의 EU 같은 것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경제 블록을 하나 만들고 그래야만이 한국이 각자도생, 그 다음에 세계 패권 경쟁 블록화로 가고 있는 이 국제적 환경에서 미래의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그림은 바로 카라 연합의 그림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걸로 적겠습니다. 얘기하는데 뭐 두서가 없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